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플러스에서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들의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서울 시민의 편익과 권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올 한 해는 특히 공공사업 지원에 힘써왔는데요. 2018년 행정자치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돌아봤습니다. 서울 시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자위는 제10대 의회가 들어서고 특히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을 소관부서로 가지는 행자위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의 학습과 활동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시가 제공하는 청소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각 다른 기관을 통해 안내를 받아야 했는데요. 행자위는 조례를 통해 이러한 청소년 시설들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한 곳에서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서울시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청소년의 활동 지원 그리고 청소년 시설의 통합 운영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활동 지원과 복지의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기관에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자원봉사 캠프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동단위의 봉사단입니다. 그동안 어떠한 예산도 받지 못했는데 행자위는 시에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자원봉사 인프라가 튼튼해져 시민들의 봉사활동이 더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단위 자원봉사 캠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발전과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 한 해 동안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행자위. 내년에는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등 세입 징수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잘 거치고 잘 쓰이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서울을 도시숲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건물들인데요. 서울의 안전 관련 정책과 새로운 공공건물 설치 여부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올 한 해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안전 분야의 제도적 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는데요. 올 한 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활동을 되짚어봤습니다. 올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모두 14건입니다. 새로 생기거나 수정된 조례안이 8건, 신규 공공건물 설치를 위한 동의안 등 기타 6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피해가 잇따르자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도 재난과 같이 대처하도록 했고 시내 지하시설물은 서울시가 일원화에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현동 KT화재와 온수관 파열 등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지하시설물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화재 피해자 지원 조례는 화재 피해자에게 서울시가 재산적 피해 복구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는 거는 모든 걸 다 잃게 되잖아요. 관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원인 규명부터 다시 생활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까지 이어진 내년도 예산심사에선 대부분을 감액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개통이 4년 가까이 늦춰진 월드컵 대교도 완공 비용까지 모두 배정됐습니다. 2015년 개통 예정이었던 월드컵 대교입니다. 하지만 매년 예산이 삭감되면서 미뤄져 왔는데요. 내년도 적정한 예산 배정으로 2020년 완공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월드컵 대교가 완성되면 성산대교와 가양대교, 또 서부간선도로 등 인근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후시설 교체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승인한 내년도 예산은 모두 4조 6천억 원입니다. 3, 40년 노시설들이 지하에 많은 시설들이 매설이 돼 있어서 그거는 곧 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시설들을 점검하고 또 IoT 등을 통한 사전 예방 점검을 해서 내년도 의정활동은 지진 등 재난 대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른 지진에 경각심이 높아졌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당시 제정한 관련 조례안도 공공부문에만 영향을 주고 있어 민간 분야의 재난 대비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올해 교통 분야에서는 택시 요금 인상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카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 등의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교통위원회 역시 관련 이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등 분주한 의정 활동을 벌였는데요. 2018년 교통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교통 분야에서는 서울 동남권의 지하철이 확충되는 성과와 동시에 택시 요금 인상과 카풀 도입 문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등 크고 작은 논란거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들 사안을 관리 감독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느라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10대 의회가 구성된 하반기의 3대 성과로는 9호선 3단계 구간을 개통하고 지지부진한 주요 경전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 신형 전동차 구입에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아낀 것 등이 꼽혔습니다. 옛날에는 한 곳에서 한 99점 몇 프로 정도 독과점 하다가 다른 데가 생겨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횟수를 좀 아꼈다. 경전철의 경우 난곡선과 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민자 사업자를 못 찾던 4개 사업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만약에 재정사를 안 한다면 이 부분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민간 사업자가 이익이 안 나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발표를 했죠. 이와 동시에 지하철 적자 운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가시화됐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운영 손실액은 무임 수송객의 증가로 연간 3천억 원을 넘어선 상황. 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무임 수송 손실 지원 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적자 보전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승차 거부나 요금 인상 등 택시업계 문제를 놓고도 바쁜 의정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가려 태우는 사실상의 승차 거부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업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택시 기사들의 소득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5년째 동결된 기본 요금을 800원 올리기로 이달 결정했습니다. 택시 업계와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런 부분의 인상 부분의 전체 80% 정도는 택시 종사자한테 돌아가게끔 그렇게 조건 사항을 다뤄놨습니다. 내년에는 교통안전과 복지를 개선하는 사업들에 무게가 실립니다. 노후 전동차 교체와 저상버스 확대 보급, 교통약재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교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2018년 한 해 동안 소개해드렸던 조례 중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중요한 조례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손에 잡히는 조례. 이번엔 정말 반갑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매우 위험한 불청객입니다. 네,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올 한 해 미세먼지에 관한 정부와 각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졌는데요. 서울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에 대해 서울시의회도 관련 조례들을 발의 제정했죠. 맞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기준을 규정했고 대기오염 예보의 기준에 따라 실내 활동 자제 혹은 금지, 마스크 착용 권유,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 수업 자제 금지 등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죠. 네, 미세먼지는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의 하나다 보니 시민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눈에 명확히 보이는 유해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건데요. 입자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하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자가 큰 공기 중 불순물은 코나 기관지의 섬모를 통해 걸러지지만 미세먼지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폐포, 즉 허파과리에 달라붙어 숨을 내쉬어도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 쌓이게 되고요. 혈관으로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더더욱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코로 들이마신 미세먼지는 이틀이 지나도 60% 정도는 이 폐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완전히 배출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폐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심한 경우 동맥경화증과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임산부의 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고 저체중아 출산율과 조산, 사산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가끔 마스크를 깜빡하기도 하고 하루쯤이야 하고 생각했는데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나날이 심해지는 요즘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도 추가 조치가 따랐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켰는데요. 이 조례의 근거에 미세먼지를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죠. 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단순히 목이나 코가 따가운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 않고 천식이나 심한 두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으로 서울 시민의 안전이 보장받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올해 보다 눈길을 끌었던 조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세먼지의 공포 못지않게 청소년들의 잔혹성이 올 한 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데 이어 어린 학생들을 끔찍한 범죄 소식에 이 학교 울타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안 학부모님들의 충격이 더 컸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날로 대범해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로 그것이죠. 네, 학교 보안관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네, 학교보안관의 역할은 외부인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은 전직 경찰, 군인, 교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학교 내 외부인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교내 CCTV를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또 아이들의 등하교와 교통 안전을 지도하고요. 취약 시간과 취약 지역인 교내와 교회를 순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부인에 의한 사건,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같은 공간 안에서 지내는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또 폭력 등의 문제가 날로 잔인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네.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한층 더 자극적인 표현과 소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자극을 쉽게 받아들이는 청소년의 경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여파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도 스스럼 없어지죠. 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런 갈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만들어졌잖아요. 개정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체벌은 줄어들었지만 언어폭력 등의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김치녀, 한남충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과 장애인이나 이주민 같은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 사용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 침해와 확산 가능성 또한 매우 커졌고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개정 조례안을 시행해 구성원들 간의 차별, 혐오적 표현을 금지했습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거죠.
네, 이렇게 예로 들어주신 아픈 말들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유행어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들인데요. 이 같은 차별적, 혐오적 표현으로 상처받고 또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을 운영해 학생인권 상담과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뿐 아니라 체벌과 성폭력, 아르바이트를 하다 겪는 노동권 침해 사례까지 서울시 청소년들의 모든 인권 침해 사례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권 교육과 학습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